한채원의 세상은 절벽 끝에 서 있었다. 그녀의 작은 집 때문에는 붉은색 레커 스프레이로 빛 갚아, 아니면 장기라도 내놔 라는 섬뜩한 문구가 휘갈겨져 있었다. 집 안에서는 사채업자들이 던진 술병이 깨지는 소리와 어머니의 흐느낌, 그리고 지병을 앓는 아버지의 거친 기침 소리가 뒤섞여 지옥도를 그리고 있었다.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아버지가 애원했지만 건장한 사내의 발길질에 힘없이 쓰러졌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채원이 들어섰다. 그녀는 간호치료사 유니폼을 입은 채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광경을 마주했다. 그만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사채업자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우리 예쁜 간호사 아가씨. 오셨네. 돈은 구해왔나? 네. 아버지, 신장 하나로는 이자도 안 되는 거 알지? 채원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흐르지는 않았다. 그녀는 이 악마들 앞에서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일주일 안에 어떻게든 마련해 오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희 아버지는 건드리지 마세요. 남자는 비웃으며 그녀의 턱을 거칠게 쥐었다. 그래, 일주일. 내 얼굴을 봐서 주는 마지막 기회다. 그때까지 돈을 못 갚으면 네 몸으로라도 갚아야 할 줄 알아. 사채업자들이 집 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사라진 뒤 채원은 무너져 내린 아버지를 부축했다. 어머니는 소리 죽여 울고 있었고 집 안에는 절망의 냄새만이 가득했다. 일주일. 그녀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시간이었다. 다음 날 채원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병원으로 출근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돈을 구할 생각뿐이었지만 뾰족한 수는 없었다. 바로 그때 병원 로비로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중년의 남자가 곧장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비싼 수트를 입고 있었다. 한채원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희 회장님께서 잠시 뵙고 싶어 하십니다. 남자가 말하는 회장님이 누구인지 채원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의 제안을 거절할 힘이 없었다. 그녀는 홀린 듯 올랐다. 차는 서울의 가장 부유한 동네 평창동의 한 고풍스러운 대저택에 멈춰섰다. 잘 가꿔진 소나무 정원이 그녀를 압도했다. 그녀는 저택의 대청마루에서 이 모든 것을 지시한 사람을 마주했다. JK그룹의 창업주이자 대한민국 재계의 살아있는 전설인 왕여사였다. 그녀는 우아한 한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수십 년간 재계를 호령해온 여장부답게 날카롭고 깊었다. 앉거라. 왕여사는 채원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본론을 꺼냈다. 내 사정은 모두 들었다. 내가 해결해주마. 채원의 눈이 커졌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왕여사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채원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내 손자와 결혼해라. 내 유일한 손자. JK그룹의 총수인 권희진이 지금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건 알고 있겠지. 의사들은 깨어날 확률이 희박하다고 한다. 왕여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내가 걱정하는 건 이진이의 목숨만이 아니야. 내 아들놈. 그러니까 이진이의 숙부인 권태만 부회장이 호시탐탐 그룹을 노리고 있다. 이진이를 식물인간으로 선고받게 하고 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속셈이지. 저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는 그래서 네가 필요하다.
왕 여사의 눈빛이 번뜩였다. 너는 내 손자와 법적으로 결혼하여 그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는 거다. 네 유일한 임무는 권태만이 이진희의 경영권을 빼앗으려고 할 때마다 아내이자 보호자로서 그의 모든 시도를 막아내는 것뿐이다. 내가 시키는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돼. 그 대가로 네 가족의 모든 빚을 청산해주고 아비의 병원비까지 모두 대주겠다. 그것은 거래였다. 그녀의 인생과 미래를 담보로 한 악마의 계약, 식물인간과 결혼하라는 세상에서 가장 기괴하고 잔인한 제안. 채원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 어제 사채업자 앞에서 무릎 꿇던 아버지의 모습과 눈물 흘리던 어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겠습니다. 채원이 동의하자마자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입는 대신 JK그룹 소유의 최고급 병원 VVIP 병실로 이끌려갔다. 결혼식장은 그곳이었다. 병실은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넓고 호화로웠지만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기계의 규칙적인 신호음으로 차갑게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방의 한가운데 각종 생명유지 장치에 둘러싸여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그녀의 남편 권희진. 채원은 숨을 삼켰다.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상 같았다. 창백하지만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이목구비, 짙은 속눈썹, 굳게 닫힌 입술, 재계에 불패의 전쟁신이라 불리던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무력하고 아름다운 잠자는 왕자만이 그곳에 있었다. 왕 여사가 그녀의 옆에 서서 말했다. 오늘부터 네가 이 아이의 아내이자 유일한 방패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켜내야 한다. 변호사가 내민 혼인 신고서에 채원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그녀의 인생이 팔려나가는 순간이었다. 모두가 떠나고 병실에는 그녀와 그 단둘만이 남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망설이다가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살며시 얹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미동도 없었다. 채원은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 그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그는 이대로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그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것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서러움의 눈물이자 너무나도 젊고 아름다운 나이에 세상과 단절된 그에 대한 연민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제 간호치료사 한채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JK그룹 총수의 아내, 권희진의 법적 보호자였다. 사랑도 미래도 없는 이 기괴한 결혼 생활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를 지켜내야만 했다. 그녀의 길고 외로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결혼식은 없었다. 신랑이 없는 결혼식이었기에 화려한 웨딩드레스도 하객들의 축복도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JK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회의실에서 변호사들과 왕 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채원은 혼인신고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녀의 이름 옆에 그녀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남자 권희진의 이름이 나란히 적혔다. 서명이 끝나자 왕 여사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제부터 너는 JK의 안주인이다. 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라. 특히 내 아들놈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날 저녁 왕 여사는 채원을 가족에게 소개하기 위한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평창동의 거대한 본관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왕국이었다.
식탁에 앉은 권희진의 친척들은 노골적인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채원을 훑었다. 그들은 어디서 굴러 들어왔는지 모를 이 간호사 출신의 여자가 황태자의 자리를 꿰찼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권태만 부회장이 있었다. 그는 슬픔에 잠긴 자상한 삼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채원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조카 며느님, 이렇게라도 뵙게 되어 반갑네. 우리 이진이를 잘 부탁하네. 자네처럼 마음씨 고운 사람이 곁에 있어주니 내 마음이 한결 놓이는군. 그의 말은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가치를 측정하고 그녀의 약점을 찾아내려는 뱀의 눈빛이었다. 너무 걱정하지 말게. 회사의 어려운 일들은 이 삼촌이 다 알아서 할 테니 자네는 그저 우리 이진이 곁을 지켜주기만 하게. 그것은 위로를 가장한 선전포고였다. 너는 그저 병실에 박혀있는 장식품일 뿐이니 감히 내 영역을 넘보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 채원은 왕 여사의 말을 떠올렸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부회장님의 염려는 감사하지만 이제 이진 씨의 가장 가까운 사람은 아내인 접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제가 직접 판단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 순간 권태만의 부드러운 미소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는 이 순진해 보이는 계집아이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눈에 흥미와 짜증이 동시에 서렸다. 그날 이후 병원 VVIP 병실은 채원의 유일한 영토이자 전쟁터가 되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병실에 상주하던 개인 간호사들을 모두 돌려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직접 돌보겠다고 선언했다. 그것은 아내로서의 도리인 동시에 외부의 눈과 귀를 차단하고 자신만의 성벽을 쌓는 첫 번째 행동이었다. 그녀의 하루는 권희진의 몸을 닦아주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전문가의 손길로 그의 굳어진 근육을 마사지하고 관절이 굳지 않도록 운동시켰다. 그리고 그녀는 침묵 속에서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신조차 어색했지만 그 고요함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권희진 씨,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날씨가 아주 맑네요. 창밖의 나무잎들이 햇살에 반짝이는 게 보여요. 그녀는 자신이 볼 수 없는 풍경을 그가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며 묘사했다. 그녀는 그에게 신문을 읽어주었다. 경제면이 아닌 사회면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그리고 오후에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시집을 꺼내들었다. 그녀의 맑고 차분한 목소리가 기계음만이 가득하던 병실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듣고 있다고 믿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그녀의 시가 그의 닫힌 의식의 문을 두드려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어느 날 오후 권태만이 예고 없이 병실을 찾아왔다.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진의 상태를 살피는 척하며 채원을 떠보려 했다. 의사 말이 상태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더군. 이 사회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 조만간 이진이의 경영권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 같네. 그는 채원의 반응을 살폈다. 그녀가 무지하고 약한 여자라면 이 말에 겁을 먹고 물러설 터였다. 하지만 채원은 침착했다. 제 남편의 문제는 제가 주치의와 상의해서 결정합니다. 부회장님께서 회사의 일로 바쁘실 텐데 이런 것까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그의 접근을 차단했다. 권태만은 분노를 감추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다. 저 계집아이는 왕 여사가 심어놓은 생각보다 훨씬 더 성가신 가시라는 것을.
권태만이 돌아간 뒤 채원은 긴장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다. 거대한 적과 홀로 맞서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다. 그녀는 이진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녀는 마치 그가 자신을 응원해주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그녀는 시집을 다시 펼쳐 들었다. 그날따라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어둠이 우리를 감쌀지라도 별은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밝게 빛나는 법이니. 그녀는 시를 읽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당신의 삼촌은 무서운 사람이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내가 당신을 해치게 두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할머니와 약속했어요. 그리고 나 자신과도 약속했어요. 그녀의 속삭임은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따뜻한 청아,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그녀의 굳은 결의가 1년 넘게 깊은 어둠 속에 잠겨있던 한 남자의 의식에 아주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침묵의 신부, 그녀는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고 그녀의 잠자는 남편은 그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시간은 소리 없이 흘러 계절이 한 바퀴 돌았다. 한채원의 병실 생활은 이제 그녀의 일상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을 차가운 감옥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곳은 그녀가 지켜야 할 단 한 사람을 위한 그녀만의 작은 왕국이었다. 병원의 의료진들은 헌신적으로 남편을 돌보는 그녀의 모습에 감복하여 그녀를 총수님의 수호천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그에게 말을 거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날씨나 신문 기사를 넘어 그녀 자신의 소소한 감정들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이진 씨, 오늘은 병원 식당 밥이 아주 맛이 없었어요. 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때 해주셨던 김치찌개가 생각나네요. 당신도 어머니의 음식이 그립나요? 그녀는 그가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그가 모든 것을 듣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것은 그녀가 외로움을 견디는 방식이었고 그와의 유일한 소통 방식이었다. 권희진의 의식은 깊고 어두운 바닷속에 잠겨 있었다. 모든 감각이 무뎌지고 시간의 흐름조차 느껴지지 않는 영혼의 공간. 하지만 얼마 전부터 그 어둠 속으로 한 줄기 빛처럼 한 가닥의 소리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 한채원의 목소리였다. 처음에는 그저 의미 없는 소음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온도로 그의 의식을 두드렸다. 그 목소리는 그에게 날씨를 알려주었고 시를 읽어주었고 가끔은 자신의 슬픔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의 의식은 서서히 그 목소리를 등대 삼아 어두운 바다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통해 바깥 세상을 들었다. 자신의 숙부, 권태만이 회사를 집어삼키려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이름도 모르는 여자가 아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력한 분노가 그의 내면에서 들끓었다. 그는 깨어나야만 했다. 이 여자에게 모든 짐을 지울 수는 없었다. 그는 싸워야 했다. 어느 날 오후 채원은 그가 가장 좋아했다는 책 네미안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책의 한 구절을 읽다가 감정에 복받쳐 잠시 말을 멈췄다.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이진 씨, 당신도 이 세계를 깨고 나와야 해요. 당신이 듣고 있다면 제발 신호라도 보내줘요. 그녀의 간절한 목소리가
그의 의식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 자신의 온 신경을, 온 힘을 끌어모았다. 그는 자신의 손가락 끝에 모든 의지를 집중했다. 움직여라. 제발. 바로 그때였다. 채원은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그의 검지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까딱 하고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채원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잘못 느낀 것일까? 단순한 근육 경련 그녀가 그의 손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을 때 병실의 EEG 뇌파 모니터를 확인하던 간호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 사모님, 총수님 뇌파 활동이 갑자기 급상승했어요. 이런 적은 처음인데 채원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 그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대답한 것이다. 같은 시각 JK그룹 본사에서는 권태만 부회장이 자신의 편에 선 이사들과 변호사들을 모아놓고 있었다. 벌써 1년이 넘었소. 권희진 총수가 깨어날 가능성은 이제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는 자신이 매수한 의사들이 작성한 비관적인 진단서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이진희의 성년 후견인 자격을 정지시키고 제가 그룹의 비상 경영권을 맡아야 합니다. 그는 자신만만했다. 왕 여사는 늙었고 한채원이라는 계집아이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에 불과했다. 그의 계획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다. 그는 공식적인 가족회의를 소집하여 이 안건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며칠 후 평창동 본가에서 열린 가족회의. 그곳은 채원을 위한 거대한 심판대였다. 권태만은 온갖 가머니설로 자신이 조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지만 회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를 역설했다. 모두가 그의 말에 동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채원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반대합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권태만은 코웃음을 쳤다. 조카 며느님, 이건 자네가 끼어들 문제가 아닐세. 회사의 중대사야. 권희진 씨의 아내이자 법적 보호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채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저는 이 안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비아냥거렸다. 간호사 출신이 뭘 안다고 나서나 저는 당신들이 1년에 한두 번 병문 안으로 올 때 매일 14시간을 그 사람 곁에서 지킵니다. 그래서 압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최근 이진 씨의 뇌파 활동 기록입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치의의 소견서입니다. 상태가 미세하지만 분명히 호전되고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권태만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는 제 목소리에 반응합니다. 저는 그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돌아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당신들의 욕심을 위해 그를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녀의 단호하고 정의로운 외침에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주장은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열정적이어서 권태만조차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결국 왕 여사가 회의를 중단시켰다. 권태만의 계획은 그가 무시했던 작은 조약돌 하나에 의해 첫 번째 제동이 걸린 것이다. 그날 밤 지친 몸을 이끌고 병실로 돌아온 채원은 이진의 침대 곁에 앉았다. 그녀는 승리의 기쁨보다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싸움에 대한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우리가 해냈어요. 이진 씨, 일단 막아냈어요. 당신도 계속 싸워야 해요. 저도 여기서
함께 싸울게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그녀의 손을 잡고 있던 그의 손가락이 이전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것은 명백한 의지였다. 채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 그녀는 더 이상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었다. 그가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가 그녀와 함께 싸우고 있었다. 고요한 병실 안에서 진짜 희망이 태어나고 있었다. 가족 회의에서의 승리 이후 한채원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작은 희망의 불씨가 자라나고 있었다. 권희진이 자신과 함께 싸우고 있다는 믿음. 그것은 그녀가 이 거대한 저택과 차가운 병실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그를 돌보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진 씨, 우리가 해냈어요. 당신의 숙부가 한 발 물러섰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겠죠.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라면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어두운 의식 세계를 밝히는 등불이었다. 권희진은 그 빛을 향해 필사적으로 헤엄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현실 세계와의 연결이 조금씩 더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용기와 외로움, 그리고 자신을 향한 깊은 신뢰를 모두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이대로 잠들어 있을 수 없었다. 그녀를 혼자 싸우게 둘 수는 없었다. 며칠이 지난 늦은 밤이었다. 채원은 이진의 곁을 지키다 깜빡 잠이 들었다. 병실은 기계의 규칙적인 신호음만이 흐르는 고요한 바다와 같았다. 바로 그 고요함을 깨뜨리는 아주 작고 거친 소리가 들려왔다. 채원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꿈. 이번에는 더 분명했다. 그 목소리는 1년 넘게 침묵을 지켜온 바로 그 침대에서 나오고 있었다. 채원은 번쩍 눈을 떴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이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굳게 닫혀있던 눈꺼풀이 천천히 아주 힘겹게 기적처럼 열리고 있었다. 오랜 어둠에 익숙지 않은 그의 눈동자는 초점이 흐렸지만 분명히 그녀를 향해 있었다. 1년 만에 그가 그녀를 보고 있었다. 에이데. 채원은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 같았다. 기쁨, 충격,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휩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비상벨을 누르려 했다. 안 돼.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쇠를 긁는 것처럼 거칠고 약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아무도 불러선 안 돼. 채원은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눈빛을 보고 벨에서 손을 떼었다. 그녀는 그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깨요. 나신 거예요, 정말로. 그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으로도 그에게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듯 보였다. 그날 밤 시간은 그들 두 사람을 위해 멈췄다. 잠긴 병실 문 안에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었다. 모든 걸 듣고 있었어. 이진이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당신이 읽어준 모든 책, 당신이 들려준 모든 이야기, 그리고 당신의 모든 눈물까지. 그는 자신이 몇 주 전부터 의식이 돌아왔지만 몸을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는 끔찍한 상태였다고 고백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그녀의 따뜻함과 자신을 제거하려는 숙부의 차가운 음모를 당신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사람을 위해 싸워주었소. 당신의 목소리가 이 어둠 속에서 나를 끌어내 주었소.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는 그녀의 외모가 아닌 그녀의 영혼을 보고 있었다. 나는 당신의 얼굴을 보기 전부터 당신을 믿게 되었소. 당신의 용기를 들었고 당신의 선함을 느꼈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돌아오지 못했을 거요. 그의 고백은 채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불쌍한 환자로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과거 재계를 호령했던 전쟁신의 날카로운 지성과 강인한 의지를 보았다. 이즈는 이제 전략가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내가 깨어났다는 사실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어야 하오. 아직은 왜죠? 당신이 깨어났다는 걸 알면 권 부회장도 더 이상 아니, 그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내가 깨어나면 숙부는 더 교묘하게 움직일 거요. 모든 증거를 파괴하고 다시 나를 해칠 기회를 노리겠지. 놈들은 나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어. 나는 그들의 눈에 유령이 되어야 하오. 이 침대에서 놈들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그들의 목에 밧줄을 걸어야 해.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약했지만 그가 전하는 의지는 강했다. 그러기 위해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오. 나는 이 침대에 묶여 있지만 당신은 자유롭지. 당신이 세상에 있는 나의 눈과 귀, 그리고 나의 목소리가 되어줘야 하오. 아주 위험한 일이 될 거요. 함께 하겠소. 채원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보호받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방역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었다. 두려웠다. 그녀는 평범한 간호치료사일 뿐. 이런 무서운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이 남자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녀의 대답에 이진의 입가에 1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그의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었고 채원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그들의 비밀 동맹은 그렇게 맺어졌다. 병실은 더 이상 단순한 치료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거대한 제국을 되찾기 위한 비밀스러운 작전 사령부가 되었다. 이즈는 그녀에게 첫 번째 임무를 주었다. 내 서재, 책상 맨 아래 서랍에 봉인된 금고가 있어. 당신의 지문은 이미 아내로서 등록해 두었지. 그 안에서 검은색 외장 하드를 꺼내다 주시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그 하드 안에는 그가 사고를 당하기 직전까지 모아온 숙부의 비리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채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병실을 나섰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과 표정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긴장감과 결의가 서려 있었다. 잠자는 왕자는 깨어났고 그의 충직한 기사는 첫 번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의 방역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한채원의 첫 번째 임무는 아내라는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자신의 물건을 챙겨온다는 명분으로 평창동 본가를 찾았다.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평온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집 안은 고요했다. 그녀는 곧장 2층에 있는 권희진의 서재로 향했다. 그가 쓰러진 후 1년 넘게 주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공간.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녀는 그의 지시대로 책상 가장 아래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지문 인식 기능이 있는 소형 금고가 있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가져다 대자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다. 그녀의 지문이 그의 아내로서 이미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기분을 묘하게 만들었다. 금고 안에는 검은색 외장 하드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가방 깊숙한 곳에 넣었다. 임무를 완수한 그녀가 서재를 나서려는 순간 문 앞에서 권태만 부회장과 마주쳤다. 오, 조카 며느님 아닌가.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부드러웠다. 이진이 서재에는 어인 일인가. 채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진이 밤새 가르쳐준 대로 순진하고 슬픈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 사람이 가끔 여기서 책 읽는 걸 좋아했다고 들었어요. 그의 흔적이라도 느끼고 싶어서요. 그녀의 영의는 완벽했다. 권태만은 그녀를 그저 남편을 그리워하는 어리고 순진한 아내라고 판단하고 의심을 거두었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마음은 알겠지만 너무 상심하지 말게.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그의 위선적인 손길에 소름이 돋았지만 채원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등이 그의 의심스러운 시선에 꿰뚫리는 것을 느끼며 간신히 저택을 탈출했다. 그날 밤 병실은 완벽한 전쟁 사령부로 변했다. 채원은 보안이 완벽한 클린폰과 추적이 불가능한 노트북을 구해왔다. 이진은 그녀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침대에 기대앉았다. 그의 손가락은 아직 자유롭지 못했지만 그의 두뇌는 1년 전보다 더욱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외장 하드에 담긴 자료는 JK그룹의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 안에는 권태만이 수년간 저질러온 비자금 조성, 배임, 횡령에 대한 방대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이진이 사고를 당하기 직전, 그를 끌어내릴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직전이었던 것이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야. 이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의 밤은 비밀스러운 전략회의와 강도 높은 과외로 채워졌다. 이진은 선생님이 되었고 채원은 그의 유일한 학생이 되었다. 그는 재무제표를 읽는 법부터 기업 법률, 그리고 이사회의 파벌과 각 이사들의 성격까지 그녀에게 JK그룹의 모든 것을 가르쳤다. 박 이사는 탐욕스럽지만 겁이 많아. 이 상무는 야심가지만 힘을 존중하지. 숙부는 그 모든 것을 이용하는 교활한 여우야. 채원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다. 그녀의 뛰어난 공감 능력은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는데 놀라운 재능을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간호치료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잠자는 사자의 발톱을 대신할 날카로운 대리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권태만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것이다. 안건은 JK그룹의 알짜 자회사인 JK바이오의 매각이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여 그룹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진은 즉시 그 계획의 이면에 숨겨진 독을 간파했다. JK바이오의 인수자로 나선 회사는 블루스톤 캐피탈이라는 신생 투자사였는데 그 회사의 자금 출처와 이사진 구성이 모두 권태만의 유령 회사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그룹의 가장 수익성 좋은 회사를 헐값에 자기 주머니로 옮기려는 속셈이었다. 이걸 막아야 해. 이진의 눈이 번뜩였다. 이사회 전날 밤 그들은 마지막 리허설을 했다. 이진은 권태만 역할을 맡아 그녀에게 온갖 교묘한 질문들을 던졌다. 채원은 처음에는 전문 용어 앞에서 주눅이 들었지만 이진은 그녀를 다그치며 훈련시켰다. 아니, 그렇게 약하게 말하면 안 돼. 더 당당하게. 당신은 내 아내야. 당신이 바로 JK의 안주인이라고.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의 믿음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다음 날 이사회가 열리는 회의실. 채원이 김 비서의 안내를 받아 들어서자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동정, 경멸, 무시, 그들의 시선은 칼날 같았다. 권태만은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회의는 그의 각본대로 흘러갔다. 그는 JK 바이오의 매각이 얼마나 그룹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결정인지를 유창하게 설명했다.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가 의결을 위해 의사봉을 들려고 할 때였다. 잠시만요. 채원의 조용한 목소리가 회의실의 침묵을 깼다. 모두가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권태만이 인자한 척 물었다. 조카 며느님, 할 말이라도 있어. 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부회장님의 원대한 계획에 감탄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진이 준비해준 태블릿 PC의 화면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화면에는 블루스톤 캐피탈의 미등기 이사 명단이 떠 있었다. JK 바이오를 인수하려는 블루스톤 캐피탈의 이사 3사람이 공교롭게도 부회장님 사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자선재단의 이사진과 이름이 똑같더군요. 세상에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권태만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약점을 정확하게 찌른 완벽한 일격이었다. 다른 이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계획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JK 바이오 매각 안건은 보류되었다. 채원은 자신의 첫 번째 전투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권태만은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채원을 노려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저 여자는 더 이상 순진한 양이 아니었다. 그녀는 잠자는 사자의 이빨을 드러낸 무서운 적이었다. 그날 밤 병실로 돌아온 채원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진에게 외쳤다. 우리가 해냈어요. 당신이 그의 얼굴을 봤어야 했는데. 이진은 그런 그녀를 자랑스러움과 깊은 애정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손을 뻗어 처음으로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니,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해낸 거야. 채원 씨, 그 순간 그들 사이의 모든 벽이 허물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으로 맺어진 인형과 조종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이사회에서의 승리는 시작에 불과했다. 권태만을 막아낸 그날 밤, 병실의 공기는 승리의 흥분과 함께 새로운 결의로 가득 찼다. 그들은 더 이상 방어만 할 수 없었다. 이제는 공격해야 했다. 그들의 칼끝은 1년 전의 그 끔찍한 사고의 진실을 향하고 있었다. 내 차는 바퀴 달린 요새였어. 권희진이 침대에 기댄 채 힘겹게 말했다. 그의 눈은 과거를 회상하며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최첨단 안전 시스템으로 무장되어 있었지. 단순한 브레이크 고장이나 운전 미숙으로 그런 대형 사고가 날 수는 없어. 그건 살인이었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차에 손을 댔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나를 들이받은 거지. 그는 채원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었다.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원본과 사고 직전까지의 모든 차량 정비 기록을 확보하는 것. 다음 날, 한채원은 JK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권한을 사용했다. 그녀는 그룹의 차량 관리 부서를 찾아갔다. 부서장은 권태만의 신복 중 한 명으로 그녀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총수님의 차량 기록은 경찰 조사 후에 모두 봉인되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열람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사모님,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이 와서 감히라는 조롱이 담겨 있었다. 채원은 더 이상 과거의 유약한 간호치료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진이 가르쳐준 대로 그의 아내로서 JK의 안주인으로서 행동했다. 제 남편의 차량 기록을 보겠다는데 누구의 허락이 더 필요한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부장님이 지금 제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왕 여사님께 직접 연락드려서 부장님의 충성심에 대해 말씀드려야겠군요. 왕 여사라는 이름이 나오자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마지못해 먼지 쌓인 서류 캐비닛에서 정비 기록과 경찰에 제출했던 블랙박스 사본을 꺼내왔다. 그날 밤 병실에서 두 사람은 서류를 검토했다. 정비 기록은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직전 기계 오작동으로 녹화가 중단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가짜야. 이진이 확신에 차 말했다. 원본 서버 기록을 확인해야 해. 조작된 보고서가 아닌 진짜 로그 파일을. 하지만 서버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때 이진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이민수 누구죠? 내가 직접 스카우트한 IT 부서의 천재 해커. 지금쯤 숙부 때문에 한직으로 밀려나 있겠지만 그의 충성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소. 그는 채원에게 비밀 접선 방법을 알려주었다. 내일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그를 만나. 그리고 이렇게 말해. 독수리는 자정에 날지만 요새는 굳건하다. 그것은 과거 이진과 민수가 함께 즐겨 하던 전략게임의 암호였다. 다음 날 채원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이민수를 만났다. 그는 해커답지 않게 순진하고 앳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갑작스러운 총수 사모님의 호출에 잔뜩 경계하고 있었다. 채원은 조용히 이진이 알려준 암호를 말했다. 그 순간 이민수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다. 경계심은 사라지고 충격과 반가움 그리고 뜨거운 충성심이 그의 눈에 떠올랐다. 대표님 살아 계셨군요. 그는 채원의 설명을 듣고 주저없이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죽은 줄 알았던 자신의 주군이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그날 밤 이민수는 자신의 컴퓨터 앞에서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는 JK그룹의 철옹성 같은 보안 시스템을 자신이 심어두었던 비밀 백도어를 통해 우회했다. 그리고 차량 관리 부서의 원본 서버 로그에 접근하는데 성공했다. 진실은 그곳에 있었다. 공식 보고서에는 사고 전날 브레이크 제어 모듈을 교체했다고 되어 있었지만 원본 로그에는 그런 기록이 없었다. 오히려 브레이크 시스템 이상 경고 신호가 있었지만 누군가 그 경고를 강제로 삭제해버린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삭제 작업이 이루어진 날 이진은 해외 출장 중이었다. 완벽한 알리바이 조작이었다. 이민수는 그 증거를 안전하게 암호화하여 채원에게 전송했다. 그와 동시에 이진은 채원에게 또 다른 조사를 지시했다. 사고 당시 이진의 차와 충돌했던 트럭 운전사. 그는 현장에서 즉사했다. 경찰은 그의 졸음운전을 사고의 원인으로 결론 내렸다. 채원은 왕 여사를 통해 고용한 사설 탐정을 통해 그 운전사의 가족 계좌를 추적했다. 그리고 그들은 발견했다. 사고가 나기 일주일 전 운전사의 아내 계좌로 출처 불명의 거액 5억 원이 입금된 사실을
돈이 입금된 곳은 해외 조세 피난처에 등록된 유령 회사. 권태만이 비자금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바로 그 유령 회사 중 하나였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돈으로 위장된 완벽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다. 그날 밤 병실 노트북 화면에는 2개의 결정적인 증거가 떠 있었다. 조작된 정비 기록과 5억 원의 입금 내역, 음모의 거미줄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채원은 노트북 화면과 침대에 누워있는 이진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밤샘 회의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함께 위험을 파헤치고 서로를 의지하는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는 계약 관계를 넘어선 훨씬 더 깊고 애틋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차가운 CEO가 아니었고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낯선 간호치료사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용기에 감탄했고 그녀는 그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음모의 실체에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JK 바이오 매각 시도가 무산된 후 권태만의 집무실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더 이상 한채원을 순진한 계집아이라고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가 이 사회에서 보여준 예리함과 당당함. 그것은 결코 간호사 출신의 여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왕 여사일까? 아니면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죽은 줄 알았던 조카의 유령일까? 그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충직한 비서를 불렀다. 한채원이라는 계집애 그 뒷조사를 다시 해. 뼛속까지 샅샅이 뒤져. 가족, 친구, 과거 행적, 돈 문제, 뭐든 좋아. 먼지 하나라도 찾아내. 그는 그녀를 공격할 무기를 찾아야만 했다.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권희진의 보호자라는 막강한 지위를 박탈해야 했다. 권태만의 정보망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채원의 과거를 파헤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은 채원이 권희진과 결혼하기 직전까지 그녀의 가족이 끔찍한 사채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권태만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다.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며칠 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가십 전문 온라인 매체에 익명의 기사가 하나 올라왔다. 충격 단독 JK그룹 황태자비의 두 얼굴. 그녀는 신데렐라가 아닌 희대의 사기꾼이었나. 기사는 교묘하게 편집된 사실과 악의적인 거짓말로 가득 차 있었다. 기사는 채원의 가족이 진빈 문제를 상세히 폭로하며 그들이 처음부터 JK그룹의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혼수 상태의 권희진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채원이 간호치료사라는 직업을 이용해 왕 여사에게 환심을 샀으며 그녀의 모든 행동은 돈을 노린 계획적인 연기였다고 매도했다. 기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대중은 열광했다. 신데렐라 스토리인 줄 알았던 이야기가 추악한 사기극으로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꽃뱀, 사기꾼, 돈에 미친 여자, 온갖 악플들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JK그룹의 주가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채원은 병실에서 그 기사를 접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문장들을 읽으며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사적인 고통이, 그녀 가족의 아픔이 온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해 있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사람들의 비난이 아니었다. 그녀는 권희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가 두려웠다. 그가 자신을 정말로 돈 때문에 그와 결혼한 속물이라고 오해하게 될까봐 그녀는 노트북을 든 채 온몸을 가늘게 떨었다.
그녀의 강인했던 의지가 처음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권태만이 들어섰다. 그는 위선적인 슬픔이 가득한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런 끔찍한 기사가 나다니. 내가 다 마음이 아프네. 조카며느님.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세. 자네가 우리 이진이 곁에 있기에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과거를 가지고 있으니 이 모든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잠시 보호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어떻겠나. 이진이를 위한 길이야. 그것은 회유를 가장한 협박이었다. 그녀의 가장 아픈 상처를 후벼 파며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쓰는 잔인한 공격. 채원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가 무너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 아내의 몸에서 그 더러운 손 치우시지. 숙부님, 얼음장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권태만은 경악하며 소리가 들려온 곳을 돌아보았다. 침대에 누워있어야 할 권희진이 어느새 침대 머리맡에 위태롭게 기대앉아 불타는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과거 재계를 호령하던 전쟁신의 그것이었다. 이진아, 네가 어떻게... 권태만은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말을 더듬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게 그렇게 놀라우신가. 이진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내 아내를 건드린 건 당신 인생 최악의 실수가 될 거요. 권태만은 혼비백산하여 병실을 뛰쳐나갔다. 모든 계획이 틀어졌다. 죽은 줄 알았던 조카가 살아 돌아온 것이다. 권태만이 사라지자 이진은 애써 일으켰던 몸을 가누지 못하고 다시 침대 위로 쓰러졌다. 채원이 울면서 그에게 달려갔다. 괜찮으세요? 왜 갑자기? 이진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떨고 있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무너지는 걸 볼 수 없었어. 그는 그녀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미안하오. 나 때문에. 당신이 이런 고통까지 겪게 만들어서. 그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위로에 채원은 그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터뜨렸다. 이진은 그런 그녀를 말없이, 하지만 그 어떤 때보다도 단단하게 안아주었다. 그의 품 안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완벽한 안전함을 느꼈다. 한참 후 울음을 그친 채원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젖어 있었지만 더 이상 나약하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하죠? 당신이 깨어난 걸 그가 알았으니 이진의 눈이 다시 날카롭게 빛났다. 숙부는 이제 이성을 잃을 거요. 그는 나를 다시 잠재우기 위해 혹은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겠지. 이제 우리가 숯에 몰리는 게 아니야. 이제부터는 우리가 덫을 놓을 차례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위기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대신 오히려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동맹이 아니었다.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고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동반자였다. 그들의 눈에는 똑같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복수의 불꽃이 아닌 정의를 위한 그리고 서로를 위한 사랑의 불꽃이었다. 권태만이 모든 것을 알게 된 다음 날 아침 병실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그곳은 더 이상 비밀 사령부가 아니었다. 이제 그곳은 적에게 노출된 최전선이었고 그들은 새로운 전략을 짜야만 했다. 숙부는 이제 내가 깨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권희진이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며 말했다. 채원의 부축 없이는 아직 오래 서 있지도 못할 만큼 그의 몸은 허약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라는 것도 알고 있지. 그것이 숙부에게는 불안함인 동시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게 만들 거요. 그의 눈이 번뜩였다. 상처 입은 사자는 가장 위험하지만 동시에 가장 취약해 보이기도 하지. 우리는 그 취약함을 미끼로 사용할 거요. 그들은 더 이상 둘이서만 싸울 수 없었다. 이진은 채원에게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을 비밀리에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충직한 비서실장이었던 조영호 이사와 천재 해커 이민수, 채원은 이진이 알려준 암호를 통해 그들과 접선했다. 낡은 창고에서 채원이 건네준 보안 태블릿 화면에 살아있는 권희진의 얼굴이 나타났을 때 두 남자는 충격과 감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죽은 줄 알았던 자신들의 주군에게 눈물로 충성을 맹세했다. 그렇게 JK그룹을 되찾기 위한 네 사람의 비밀 전쟁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그들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권태만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오게 만드는 것. 즉, 그가 권희진을 마무리하기 위해 직접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었다. 첫째, 미끼를 던져야 했다. 이진은 자신을 오랫동안 돌봐온 주치의이자 왕 여사가 신뢰하는 유일한 의사인 박 원장을 계획에 끌어들였다. 이진은 박 원장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깨어난 후에 후유증으로 인한 뇌출혈 위기 상태인 것처럼 의무 기록을 조작할 것이다. 둘째, 기회의 창을 열어야 했다. 조영호 이사는 JK그룹의 지방 공장에 의도적인 보안 위협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병원을 지키는 보안팀의 주력 인력을 그곳으로 빼내어 병원의 경비를 일시적으로 허술하게 만들 것이다. 셋째, 무대를 설치해야 했다. 이민수는 병원의 공식 CCTV를 해킹하여 자신들만 볼 수 있는 마이크로 카메라의 영상으로 바꿔치기 할 것이다. 병실과 복도의 모든 움직임은 그들의 손바닥 안에 있게 될 터였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채원의 몫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 연기를 해야 했다. 계획은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박 원장은 이진의 상태가 갑자기 위독해졌다는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 채원은 그 진단서를 들고 권태만이 도청하고 있을 것이라 확신하는 왕 여사와의 통화에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목소리로 절규했다. 할머님, 이진 씨가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지도 모른다고. 그녀의 영의는 완벽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남편을 잃을지도 모르는 아내의 절박한 공포가 실려 있었다. 그와 거의 동시에 조영호 이사가 계획대로 지방공장의 비상사태를 보고했다. 권태만은 이 모든 보고를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해 들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지자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하늘이 자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었다. 권희진이 이대로 죽어준다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난다. 하지만 만약 기적적으로 살아남는다면 그는 자신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다. 그는 직접 마무리를 해야만 했다. 그날 밤 JK그룹 보안팀의 주력 차량들이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지방 공장을 향해 떠났다. 병원의 경비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병실 안 이진은 다시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곤두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니었다. 그는 덫의 중심에 놓인 미끼였다. 채원은 그의 침대 곁에 앉아 손에 땀을 쥐고 있었다. 그녀의 손 안에는 비상시에 누를 수 있는 작은 패닉 버튼이 쥐어져 있었다. 병원 건너편의 감시 차량 안. 이민수와 조영호 이사는 수십 개의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병실과 복도의 모든 각도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포식자가 덫으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이민수가 나지막이 말했다. 왔습니다. 모니터 화면 속 병원 VVIP 병동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용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남자가 내렸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권희진의 병실인 1002 1호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걸음걸이, 그의 체형,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권태만이었다. 덫은 놓였고 쥐는 미끼를 물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의 죄악을 세상에 증명할 마지막 순간뿐이었다. 감시 차량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감시 차량 안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다. 이민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여러 각도에서 전송되는 카메라 화면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조용호 이사는 이미 경찰 병력과 함께 옆 병실에서 대기하며 권희진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병실 안 한채원은 복도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발소리에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권희진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전해지는 강철 같은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완벽한 미끼가 되어 적을 기다리고 있었다. 칼칵, 예상대로 문은 소리 없이 열렸다. 의사 가운을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권태만이 유령처럼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먼저 채원을 보았다. 그녀가 공포에 질려 하얗게 굳어있는 모습을 보고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소리 지르지 마라. 곧 끝날 테니. 그는 채원을 무시하고 권희진의 침대로 다가갔다. 그는 마치 승리를 확인하는 개선 장군처럼 의식 없는 조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에는 치사량의 염화칼륨이 든 주사기가 쥐어져 있었다. 심장마비를 유발하여 완벽한 자연사로 위장할 수 있는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조용한 암살 도구였다. 그는 의식 없는 조카에게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 묵은 질투와 열등감,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손에 넣게 된 자의 희열이 담겨 있었다. 내 놈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가졌지. 내 애비도 그랬고 나는 평생을 이인자로 살았다. 이 모든 건 원래 내 것이었어야 해. 그는 15년 전 사고에 대해서도 떠벌렸다. 내 애비는 너무 고집이 세서 탈이었지. 순순히 기술만 넘겼으면 좋았을 것을. 내 놈도 똑같아. 왜 하필 지금 깨어나서 나의 대업을 방해하는 개냐. 채원은 연기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겁에 질려 흐느끼며 애원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원하시는 건 뭐든지 드릴게요. 제발. 목숨만은. 그녀의 애원은 그의 오만함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는 그녀의 공포를 즐겼다. 시끄러워. 이제 곧 너는 돈 한 푼 없는 과부가 될 테니 슬퍼할 준비나 하시지. 그는 주사기를 들어 이진의 팔에 꽂힌 수액 라인으로 가져갔다. 그의 눈이 광기로 번뜩였다. 잘 가라. 조카야. 주사기 바늘이 수액 튜브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 죽은 듯이 누워있던 권희진의 손이 번개처럼 튀어나와 권태만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의 악력은 1년 넘게 누워있던 환자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번쩍 떠졌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수 상태 환자의 공허함이 없었다. 그곳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지독히도 차가운 분노와 경멸이 담겨 있었다. 지옥에나 가시죠. 숙부님. 권태만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죽은 줄 알았던 조카가
지옥의 심연에서 올라온 악귀처럼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뇌가 상황을 인지하기도 전에 병실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방금 그가 내뱉었던 말이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잘 가라, 조카야, 덫이었다. 완벽한 덫. 채원은 그 순간 손에 쥐고 있던 패닉 버튼을 눌렀다. 권태만이 충격에서 벗어나 이성을 잃고 이진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병실 문이 폭발하듯 열렸다. 조영호 이사가 이끄는 보안팀 요원들과 무장한 경찰들이 눈사태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권태만 너를 살인 미수 및 살인 교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 모든 것이 끝났다. 권태만은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에서 떨어진 주사기를 경찰이 증거물로 확보했다. 그는 완전히 패배했다. 그가 무시했던 작은 계집아이와 죽은 줄 알았던 조카의 손에 그의 제국과 인생이 완벽하게 파괴되었다. 경찰들이 허망하게 웃고 있는 권태만에게 수갑을 채웠다. 형사팀장이 이진과 채원에게 다가와 경의를 표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회장님, 소란이 잦아들고 권태만이 끌려나간 병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긴장이 풀린 이진의 몸이 침대 위로 새우르르 무너졌다. 채원이 급히 달려가 그의 몸을 부축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공포의 눈물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 손을 뻗었지만 마지막 힘을 다 쓴 그의 팔은 힘없이 떨어졌다. 대신 그는 모든 감정을 담아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채원 씨.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었고 마침내 승리했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전쟁은 그렇게 끝이 났다. 그들을 묶고 있던 계약의 끈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목숨을 건 싸움 속에서 피어난 세상 그 무엇보다도 단단하고 진실한 사랑의 끈이 자리 잡고 있었다. 권태만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고 병실에는 마침내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이 찾아왔다. 권희진은 탈진한 몸을 침대에 기댔고 한채원은 그의 곁을 지켰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고 왕 여사가 들어섰다. 그녀의 강철 같던 얼굴은 안도감과 감격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손자의 침대로 다가와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리고는 채원을 돌아보았다. 왕 여사는 채원의 손을 잡고 자신의 거친 손으로 그 손등을 쓸어내렸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가 내 손자를 살렸구나. 우리 모두를 구해낸 게야. 그것은 JK그룹의 여왕이 평범한 간호치료색에 보내는 가장 진심 어린 인정이자 감사였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는 그 순간 진짜 가족의 온기로 변해가고 있었다. 일주일 후 JK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 회사는 주인을 잃고 방향을 잃은 배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권태만의 구속 소식에 주주들은 동요했고 언론은 연일 JK그룹의 위기를 대서특필했다. 강당하는 불안과 의심 그리고 기대가 뒤섞여 혼란의 절정을 이루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강당의 모든 문이 열렸다. 그리고 권희진이 들어섰다. 그는 더 이상 환자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완벽한 핏의 수트를 입고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그는 천천히 하지만 당당하게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곁에는 그의 팔을 단단히 부축한 한채원이 함께였다. 그녀는 더 이상 주눅든 계약 신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왕의 귀환을 알리는 승리한 여왕처럼 고요하고 기품이 넘쳤다. 강당 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죽은 줄 알았던 황태자의 귀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인 채 그를 지켜보았다. 권위진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먼저 자신을 기다려준 주주들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자신의 숙부 권태만의 죄악을 자신의 입으로 직접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곁에 선 채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무한한 애정과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여기 제 아내 한채원 씨가 있습니다. 세상은 저를 불패의 전쟁신이라 불렀지만 정작 저는 어둠 속에서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그 어둠 속에서 깨어나게 해준 사람, 저에게 다시 싸울 용기를 준 사람, JK그룹의 진짜 수호천사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손을 들어 굳게 잡았다. 그녀는 저를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제 고독했던 인생 자체를 깨어나게 했습니다. JK그룹의 새로운 시대는 제 아내와 함께 열어갈 것입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강당 안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새로운 황제의 대관식이자 그의 여왕을 세상에 공표하는 순간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권태만은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JK그룹은 권위진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숙부가 남긴 부패의 고름을 모두 도려내고 투명하고 혁신적인 경영으로 그룹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었다. 권위진의 몸도 빠르게 회복되었다. 그는 더 이상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를 짓누르던 복수심이라는 어둠이 사라지자 그의 영혼과 육체는 놀라운 속도로 치유되고 있었다. 한채원은 더 이상 병실을 지키지 않았다. 그녀는 JK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사교계의 모습을 드러내는 대신 자신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았다. 그녀는 JK희망재단을 설립하여 장기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돕는 사회 공헌 사업을 시작했다. 그녀의 따뜻함과 공감 능력은 절망에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 주었다. 어느 맑은 봄날, 두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그들의 계약 결혼을 공식적으로 무효화하기 위해서였다. 서류에 마지막 사인을 하고 그들의 1년 남짓한 계약 관계는 법적으로 완전히 끝이 났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이제는 무효가 된 계약서를 집어들더니 미소를 지으며 반으로 찢어버렸다. 이제 진짜 계약을 할 시간이군요. 그는 채원의 손을 잡고 그녀를 평창동 본가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이끌었다. 1년 전 그녀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차갑고 서먹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정원에는 온갖 봄꽃들이 만발하여 달콤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꽃이 만발한 아치 아래에서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두 다리로 그녀를 위해 무릎을 꿇은 것이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계약은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은 나의 방패가 되기 위해 고용되었지만 어느새 나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세상을 구했고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지만 눈부시게 빛나는 반지를 꺼내 들었다. 한채원 씨, 이번에는 진짜로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채원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네라는 대답은 그들이 함께 겪어온 모든 고통과 시련에 대한 가장 완벽한 보상이었다. 이진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는 일어나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햇살이 그들을 따스하게 비추고 꽃향기가 그들을 부드럽게 감쌌다. 기나긴 폭풍우는 지나갔고 상처 입었던 두 영혼에게는 마침내 눈부신 아침이 찾아왔다. 혼수 상태에 빠졌던 남자는 이제 사랑으로 완전히 깨어났고 그의 곁에는 그를 깨운 유일한 여자가 영원히 함께할 것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화가 되어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